130페이지 보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각 사람도 소득에서 순서대로 빼죠.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순서대로 빼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령은 10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데 내년부터 한 15년으로 바뀔 거고 순서 그대로 가야 돼요. 순서 그대로. 2월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안 된다는 조문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도 소득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게 왜 필요한지는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소득세에 있어서 기간과세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어보시는 거예요. 기간과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결손 상태인데 올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걸 과세하게 되면은 회사가 자본 잠식인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과세의 모순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 특례를 받는 법인이 있어요. 조합법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폐지가 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결손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에 한도를 두고 있죠. 우리 현행법은. 그래서 60%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선회사나 대기업들이 요거를 폐지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그런 작업이 있지 않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기간을 늘려줄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60% 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한도로 하되 지금 15년 연장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 계획 인가 중인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되고요. 합병이나 분할에서 사실 이 결손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합병을 할 때는 적격 합병일 때만 결손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비적격 합병은 공제하지 않아요. 비적격 합병은 인격이 합일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애가 기계장치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이걸 사서 내가 그 손실을 떠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로 샀을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격합병은 인격이 합일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장부 그대로 들고 와요. 그래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긴 하되 사업을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기존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그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은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승계받은 사업이든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2월 결손금의 공제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는 각 세법별로 각 그 조항별로 좀 달리 적용되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은 현재 강제하고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있는데 나는 법인세도 누진세율이니까 올해는 2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안 받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제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공제는 하지만 그것은 소멸되는 공제는 아닌 거죠. 단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해보는 것 뿐이고요. 자산수주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생기면 이월결손과 상계하고 입금불산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발생기간에 제한이 없고 소멸되는 결손금이 맞습니다.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도 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있어요. 캐리 포워드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백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년, 이제 1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소기업의 하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 요건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의 하나에 인정하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와 당해사업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있었어야 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 당해사업연도에 과표도 신고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급 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건 소득공제랑 좀 다르다. 소득공제는 신청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신청이나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적용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은요. 이제 주식 쪽에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창업 출자 조합의 경우 그런 경우 비과세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봅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간접 투자의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걸 간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니까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뭐 A라는 애가 있어도 좋아요. 어떤 주주들이 있어요. 주주가 이렇게 직접 투자하게 되면 주주는 번 소득에 대해서 한 번만 내게 될 건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직접 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간접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간접 투자를 우리가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효율성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 간접 투자가 필요한데 세금이 그걸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조세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관에 불과한 거, 이 투자의 수단에 불과한 간접 투자 회사들에 대해서는, 유동화 전문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하는 금액만큼은 손비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송금산입처럼 소득 공제로 인정하고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취지가 중요하고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 그리고 조세 중립성을 위한 겁니다. 교재 보시면 적용 취지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 이런 유동화 전문회사는 도관 회사에 불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법인세를 다 과세하게 되면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줄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 이를 소득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배당하는 건 거진 다 배당을 하라는 얘기죠.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실무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90% 계산하기가 과세소득이랑 회계상이익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은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 미스매칭. 그래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그려서 얘네들이 언제 배당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잘 짜야 돼. 뭐 굉장히 잘 짜야 돼.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서 기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 회계법인에 계셔. 아, 지금 나가셨구나.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해서 이제 선배 형이 나갔는데, 그 형도 이제 잘하는 형이거든요. 그것만 하셔. 그것만. 엄청 잘하는데 회계법인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되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신청서 제출하고 공제 시기는요, X3년도에 잉여금을 X4년 초에 공제할 거 아니에요. 배당할 거 아니에요. 실제 배당하지 않아도 결의만 있어도 해줍니다. 근데 송금산입 해주는 거, 소득공제 해주는 건 X3년도 걸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됐고, 세액계산 있죠. 자, 세율 뭐 아시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거죠. 내년에 세율을 2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별장 등을 취득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법인세율이.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10%를 더 추가하여 과세한다는 거고, 내년부터는 20%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법인세율이 30%밖에 안 되니까 더 싸네. 아파트 투자 법인으로 하니까 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 내야 돼요? 돈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가져오려면 또 배당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법인세는 30%밖에 안 내고 양도세는 훨씬 더 비싼데 이렇게 싸게 하니까 다 법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욕을 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배당 가져갈 때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론에서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법인 투자들 그 제재해야 된다. 그러면 20%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20% 해. 뭐 이런 거죠. 결국 20% 한다는 거는 40% 정도 내고 60%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60%에 만약에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고 하면 배당 세액 공제 빼고 나면 한 30% 정도, 60에 대해서 24에서 25 정도 낼 거야. 배당 세액 공제 다 하고 나면. 그러면 100 벌었을 때 얼마 남겨 나오는 거야?
60에서 25 빼고 나면 35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00 벌어도 실질적인 부담세율이 6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5.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뭐 벌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기대 수익을 세금으로 조정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취득하지 말라는 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금으로 기대 수익을 조정하는 거죠. 35 남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은 유리한 거 약간 하나 있어. 얘들이 차입을 일으켜서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안 빠지잖아. 하지만 법인은 그게 결손으로 돼서 빠지는 장점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보유세를 겁나 올렸잖아. 그러니까 보유세가 한 채가 있으면 3%고 두 채 있으면 6%란 말이야. 그럼 한 채만 가지고 법인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해도 3%잖아. 그럼 35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3을 계속 깔아야 되는 거잖아. 물론 비용 처리가 돼서 이거 역시 뭐 법인세를 좀 줄이긴 하지만 한 10년 정도 존버 해봐야 남는 거 하나인 겁니다. 그냥 0이 되는 거야. 세후 수익이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들이 지금 신문 보면 되게 많이 팔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팔면 법인세 10%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올해까지 그냥 심화해라. 뭐 이런 시그널인 거지. 시그널.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게, 세율이라는 게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거니까 좀 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하여 납부하는 거고요. 모든 종류의 토지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건물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호랑 3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호는 주택 또는 별장을 얘기합니다. 별장이 뭔지는 나중에 지방세법 배울 때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별장이라는 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경관이 뭐 수려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 주택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도 차익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밌는 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잖아요. 근데 거기 6항을 보니까 그냥 장부가액을 뺀다고 돼 있죠. 그럼 장부가액은 법인은 장부를 쓴다면 자본적 지출과 취득원가는 들어가겠지만 양도 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양도 비용은 안 빼주는 거야. 헌법재판소에도 한번 올라갔었어요. 왜 양도 비용 안 빼주냐? 왜냐면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많은 거야. 얘네들이 산 같은 거 하나 사요. 그래서 겁나 쪼개 사람들한테 콜센터 돌려. 그래서 사게 만들지. 그 콜센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던 거야. 왜 안 빼주냐 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안 빼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도 갔는데 뭐 억울하냐? 법이 그런데 헌법이 법이 잘못된 거고 헌법 기본 질서에 안 맞는 거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한 거야. 개인하고 법인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세금이라는 건 전체 체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다. 세금이라는 건 단순히 법인과 개인을 가지고 직접 비교할 건 아니고 전체 패키지로 비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주장도 많이 했어요. 아니 토지등 양도소득세 법인은 조금만 내고 왜 이렇게 또 개인은 많이 내느냐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결국 돈을 빼올 때 또 세금을 내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세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둘의 직접 비교를 가지고 조세 평등을 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이 많이 문제야.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래서 모든 시도자치단체가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만 하고 있는데 임야 같은 거 쪼개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바꿔놨어. 그래서 좀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임야를 막 한 필지 산을 사가지고 이거를 몇백 개로 쪼개는 거야. 필지로. 전화 돌리는 거야.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땅 하나 사실래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땅 하나는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때 뭐 무슨 땅인데 뭐 그때 경기도에 있는 땅이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 아니야. 이걸 쪼개서 팔고 나중에 이게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봅니다. 이러면 또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100억에 샀다가 쪼개면 300억, 400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준단 말이에요. 콜센터 직원들한테. 그 양도비용 인정해달라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 양도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있었지만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마디로 바꾸면 조세 법률주의는 법에 따라 과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뭐냐면 야 법이면 다야? 이거예요. 법이면 다냐고 법이면. 법을 그따구로 만들면 돼?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따구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율을 내일 당장 법으로 만들어 100%.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지. 이거는 100% 이건 너무한 거잖아. 내년부터 10억 이상자는 이제 소득세가 45%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야. 건강보험료 6.2 정도 내고 나면은 한 55 정도 갑니다. 55 정도. 이 사람들 위헌소송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떻게 절반을 뺏어가냐. 근데 절반까지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절반 넘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합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70% 소득세율 했을 때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실제로 옛날 독일에서 70%는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루이비통 회장이나 뭐 러시아 도망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신문 몰라요? 도망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더 무섭죠? 아님 말고요. 자, 그래서 의의는 한번 보시고 의의에서 왼쪽 가서 동그라미 1번에서 네 번째 줄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해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겁니다. 투기 억제. 즉 세후 순이익을 낮춰서 세금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자, 평등권 침해 여부 있죠? 자, 첫 번째 줄 법인과 개인 사이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입법 취지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똑같이 20%만 내고 개인은 우리 비사업용 토지 같은 거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하잖아요. 그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단이 되고 동시에 한편 현행세제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나누어 각기 달리 과세하는 체계 아래서는 어느 하나만 보고 어느 한 요소만을 보고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과세 대상과 세율이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나 특히 주택 같은 걸 취득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청업체인데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요. 그럼 대물변제로 아파트 가져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는 거예요. 뭐. 근데 아파트를 가져갔는데 현금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얘는 존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는 게 더 낫겠네. 그때부터는 투기 세력인 거죠. 3년 안에 뭐 기간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3절입니다. 소득처분.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를 치시고 자, 소득처분은 이제 법인세법 67조에 있는 규정인데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는 못하겠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는 스스로 이제 소득처분을 할 수도 있고 주로 결정이나 경정이 있을 때 소득처분이 있겠죠. 입금하거나 입금에 산입하거나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유출, 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 2, 3호가 있을 뿐이고요. 다시 시행령 106조를 가보면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 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하다라고 할 땐 대표자에게 처분합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법인은 등기부 등본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대표가 아니면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 의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임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어도 당신은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그자가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대표자를 판단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 빼고 이 사람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사실상 대표자라고 봐서 소득 처분합니까? 이 사람이 가져갈 개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면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자, 동그라미 2번에다 체크하시고 소득 처분의 성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회계 기준상의 이익금액과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의 차이가 있죠. 그 귀속에 대한 세무회계 결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비가 나가겠죠. 경비가 나가면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의 증빙으로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그런데 만약에 원천징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원천징수 하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도 있을 테고. 그렇죠? 물론 사업소득이라는 건 법인의 소득이 되기도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배당도 있을 테고 기타 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금이나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금전 대여행위로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은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이익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죠. 하나는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는 회사에 남겨둘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사내 유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익잉여금 이런 표현 몰라요. 그냥 남겨뒀다, 사내 유보했다라고 하고 법률에서도 그 표현을 차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회계인데 회계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세법하고 차이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세법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의 소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보면 또 명확해져요. 법인의 소득은 다 껍데기고 찌꺼기예요. 가져가는 놈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군가 개인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세법상은 더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게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세소득이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즉 입금 산입도 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소득으로 귀속될 것이라면 기타 사회 유출로 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한 것이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소득으로 근로 배당 혹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때로는 그 과세소득 입금 산입한 것이 귀속 시기의 차이거나 혹은 자산부채의 평가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 사내 유보 처분할 겁니다. 이게 소득 처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소득 처분의 필요성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암기하실 건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득 처분의 어떤 성격이 뭔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소득 처분의 필요성까지 집에 가서 꼭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요.